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때는 2007년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복판에서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도 도발적인 도박판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판도는 무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훌쩍 넘는 거액이었죠. 이 세기의 내기를 제안한 사람은 다름 아닌 투자의 신,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콧대 높기로 유명했던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날고기는 천재들을 모아서 복잡한 수식을 돌리고 슈퍼컴퓨터를 써서 밤새워 차트를 분석해도 향후 10년 동안은 시장 전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들이는 이것의 수익률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월스트리트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헤지펀드 업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모욕이었거든요. 아니, 하버드나 예일 나온 수학 천재들이 24시간 시장을 감시하고 남들이 모르는 고급 정보를 쥐고 움직이는 엘리트 집단인데 고작 시장 지수나 멍청하게 따라가는 상품한테 진다고요? 결국 프로테제 파트너스라는 용감한 혹은 무모한 운용사가 버핏의 도전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최상위 헤지펀드 5개를 묶어서 들고 나왔고, 버핏은 아주 지루하고 단순해 보이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들고 나왔죠. 마치 최첨단 F-22 전투기와 종이 비행기의 대결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10년 뒤 2017년에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뚜껑을 열어본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과는 박빙은커녕 헤지펀드 연합군의 처참한 학살이었습니다. 날고기는 천재들이 모인 헤지펀드들이 10년 동안 연평균 고작 2.2%의 수익을 낼 때 버핏이 선택한 이것은 무려 연평균 7.1%를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거든요. 복잡한 수식도 밤샘 분석도 고급 정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시장 전체를 믿고 묵묵히 기다린 이 바보 같은 전략이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천재들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금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며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 그 자체가 되어라.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가 바로 이 시장 그 자체가 되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워런 버핏이 자신의 유서에 내가 죽으면 아내에게 남은 돈의 90%를 이것에 투자하라고 남겼다는 그 전설의 무기. 금융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자 자본주의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괴물, 바로 ETF입니다. 여러분은 ETF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주식 여러 개 묶어놓은 꾸러미, 수수료 싼 펀드? 만약 그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ETF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수수료 구조를 박살내고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분산 투자의 특권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의 손에 쥐어준 금융민주화 혁명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같은 거물들은 ETF가 새로운 금융위기의 뇌관이라며 섬뜩한 경고를 날리고 있기도 하죠. 도대체 ETF는 어떻게 탄생했길래 세상을 바꿨으며 그 안에는 어떤 정교한 톱니바퀴가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ETF의 치명적인 함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깊은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조금 더 뒤로 197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야생이자 귀족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일반 개인이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건 전쟁터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었죠. 당시에는 분산 투자라는 말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주식 하나를 사고 파는데 드는 수수료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쌌거든요. 그러니 개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수수료를 내고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제발 제 돈 좀 불려주세요 하면서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당시 펀드 매니저들의 70% 이상이 시장 평균 수익률조차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수수료는 꼬박꼬박 떼어가면서 말이죠. 이때 월가의 반기를 든 혁명가가 한 명 등장합니다. 벵가드 그룹의 창립자 존 보글입니다. 이분은 아주 단순하지만 당시로서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그 건초더미를 통째로 다 사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인덱스 펀드의 시초입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을 시가총액 비율대로 다 사버리라는 거죠. 처음 이 펀드가 나왔을 때 월가 사람들은 보글의 바보짓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아니, 투자의 목적은 시장 평균보다 더 버는 건데 평균만 하겠다니 그게 무슨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냐 라면서요. 하지만 존 보글은 묵묵히 버텼고 결국 복리의 마법을 통해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답답함이었습니다. 펀드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오늘 장이 폭락해서 무서워서 팔고 싶어도 오늘 신청하면 내일이나 모레 종가로 체결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가 없어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장중에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는 없을까?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ETF가 탄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주 기막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대폭락장이 미국을 강타합니다. 하루 만에 다우 지수가 22%나 증발해버렸죠.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싶어 했지만 주문 폭주로 전산이 마비되어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개별 종목을 일일이 거래하니까 병목 현상이 생긴다. 시장 전체를 한 방에 거래할 수 있는 거대한 바구니 같은 상품이 있다면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네이선 모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재밌는 건 이분의 전직이 금융 엘리트가 아니라 잠수함의 음향을 탐지하는 장교 출신이었고 이후에는 곡물 창고 관리자로 일했다는 겁니다. 그는 과거 곡물 거래소의 시스템에서 천재적인 영감을 얻습니다. 밀이나 옥수수는 창고에 쌓아두고 그 물건을 맡기는데 창고 증권만 서로 사고 파는데 주식도 똑같이 하면 안 되나? 주식들을 거대한 금괴 몰아넣고 그 보관증을 쪼개서 시장에 상장시키면 어떨까? 와,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곡물 창고의 지혜가 최첨단 금융상품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렇게 1993년 전설적인 최초의 ETF SPY가 탄생합니다. 거미줄처럼 시장 전체를 덮는다고 해서 스파이더, 줄여서 SPY. 이 녀석의 등장으로 금융의 역사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많은 분이 ETF를 투자하면서도 정작 가장 궁금해하고 또 헷갈려하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ETF는 어떻게 그 많은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면서도 가격이 지수랑 딱딱 맞아떨어질까? 예를 들어볼까요? 코덱스 200 같은 ETF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200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 ETF를 막 사들인다고 칩시다. ETF 가격은 폭등하겠죠? 2만원짜리가 2만 1,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들어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는 그대로라면요? 껍데기만 비싸지고 알맹이는 그대로인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이러면 누가 ETF를 믿고 사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ETF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0.1초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여기에 바로 ETF의 핵심 기술 AP, 즉 지정 참가 회사와 차익 거래라는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ETF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ETF 생태계에는 지정 참가 회사, 영어로 AP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거상들이 존재합니다. 주로 거대 증권사들이 이 역할을 맡는데요. 이들은 ETF 운용사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자, 아까처럼 ETF 가격이 인기가 많아서 실제 가치보다 비싸졌다고 칩시다. 이때 AP들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공짜 돈이다. 이들은 잽싸게 시장에서 저평가된 실제 주식들,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200개 종목을 바구니에 담아 삽니다. 이걸 설정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식 바구니를 ETF 운용사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운용사는 주식 잘 받았습니다 하고 그 대가로 따끈따끈한 새 ETF 증권을 발행해서 줍니다. AP는 이 받아온 ETF를 지금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다 내다 팝니다. 싼 재료를 사서 비싼 완제품으로 바꿔 팔았으니 그 차액만큼 고스란히 이익을 챙기겠죠? 이를 전문 용어로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ETF를 투매하는 바람에 ETF 가격이 실제 주식 가치보다 똥값이 됐습니다. 그럼 AP들은 쾌재를 부르며 시장에서 싼값에 ETF를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이걸 운용사에 가져가서 분해해달라고 하죠. 운용사는 ETF를 회수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실제 주식들을 돌려줍니다. AP는 이 주식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 차익을 남깁니다. 이 과정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슈퍼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0.001초 단위로 무한 반복됩니다. 이들이 탐욕스럽게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매매를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ETF의 가격은 실제 가치에 딱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서는 알고리즘의 손이 되어 시장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덕분에 운용사가 일일이 가격을 조작하지 않아도 ETF는 언제나 정직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ETF가 이렇게 완벽해 보이지만 최근에는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괴물들이 이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행 창구 직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ETF의 치명적인 함정과 위험 요소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 바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입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 야수의 심장이라며 세배 레버리지 상품 정말 좋아하시죠?
나스닥이 1% 오르면 내 돈은 싼 프로 불어납니다. 짜릿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음의 복리라는 무시무시한 수학적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산수 하나 해보죠.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기초지수가 첫날 10% 오르고 다음날 10% 떨어졌습니다.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됐다가 10%인 11만 원이 빠지니까 99만 원이 됩니다. 원금에서 1만 원 손해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 배 레버리지라면 어떨까요? 지수가 10% 오를 때 내 돈은 20% 오르니 120만 원이 됩니다. 기분 째지죠? 그런데 다음날 지수가 10% 떨어지면 내 돈은 20%가 빠집니다. 얼마 남죠? 96만 원입니다. 그냥 주식은 99만 원인데 레버리지는 96만 원이 됐습니다. 손실이 4배로 커진 겁니다. 이게 횡보장에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제자리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ETF의 가치는 수학적으로 0을 향해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내 돈이 증발하는 현상, 이것을 변동성 끌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 투자한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내 돈을 허공에 뿌리는 자선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경고, 바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의 ETF 거품론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그가 몇 년 전부터 섬뜩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ETF가 다음번 금융위기의 뇌관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의 논리는 가격 발견 기능의 마비입니다.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건 똑똑한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이 회사는 돈 잘 버니까 사고 저 회사는 못 버니까 팔자, 이렇게 옥석을 가려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ETF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이게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업 분석을 안 하고 그냥 S&P 500 ETF 주세요 하고 무지성으로 돈을 쏟아부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실적이 좋든 나쁘든 ETF 자금이 기계적으로 밀어올려서 주가가 계속 오릅니다. 반대로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알짜 중소형주들은 철저히 소외되죠. 더 무서운 건 유동성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평소에는 ETF를 사고 파는 게 클릭 한 번이면 되죠. 하지만 만약 정말 거대한 공포가 닥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팔아를 외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ETF를 팔려는 사람은 넘치는데 그 ETF 안에 들어있는 실제 주식들, 특히 거래량이 적은 회사채나 중소형 주식들은 팔리지가 않는 상황. 즉, 극장 안에 관객은 가득 찼는데 비상구는 개구멍만 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이때 ETF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아래로 폭락하면서 시장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ETF가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TF가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천만에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죠. 오히려 이 도구를 영리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ETF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돈이 되는 이야기니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이 미국 주식, 예를 들어 테슬라나 애플을 직접 사서 돈을 벌는데 수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사실에 배 아파하십니다. 1천만 원 벌면 22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뼈 아프죠? 하지만 ETF를 그것도 연금저축펀드나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절세계좌에서 굴린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에이스 미국 S&P 500을 같은 ETF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미국 주식인데 거래는 한국 원화로 하는 상품들이죠. 이 친구들을 일반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 사모으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습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으로 나갈 돈이 계좌에 남아서 다시 재투자되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의 아주 저렴한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22%와 3.3%, 이건 수익률 몇 퍼센트 더 올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합법적 부의 사다리입니다. 이걸 안 하는 건 바닥에 떨어진 돈을 안 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 더, 환율 전략입니다. ETF 이름 뒤에 보면 H가 붙은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H는 hedged, 즉 환율 변동을 막아놨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나는 오직 주가 수익률만 가져가겠다는 거죠. 반면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건 환노출형 unhedged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내 수익도 같이 오릅니다. 자,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환노출형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 경제 위기가 오면 주식은 떨어지지만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는 폭등하거든요. 주식에서 까먹은 손실을 달러 환차익이 메꿔주는 자연스러운 쿠션 효과가 발생합니다. ETF 하나만 잘 골라도 이 환율 방어막까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ETF가 주식을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코인 지갑 없이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됐고, 월세를 받듯이 매달 배당금을 주는 월배당 ETF들도 은퇴자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탄소 배출권이나 변동성 지수 같은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거래할 수 있게 됐죠. 이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권력이 생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존 보글이라는 한 괴짜가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라는 단순한 철학으로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이제 전 세계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공룡이 되었습니다. ETF는 금융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귀족들만 누릴 수 있었던 포트폴리오 분산의 혜택을 이제는 대학생도 사회초년생도 단돈 몇만 원으로 누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도구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전기톱은 나무를 자르는 데는 최고지만 잘못 다루면 내 다리를 자를 수도 있는 것처럼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위험한 ETF는 여러분의 계좌를 순식간에 깡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ETF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휘두르냐에 따라 든든한 방패가 될 수도 날카로운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왜 하시나요? 대박을 터뜨려 폼나게 은퇴하기 위해서, 아니면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 전자라면 ETF는 너무 심심하고 느려 터진 거북이처럼 보일 겁니다. 친구가 코인으로 몇 배를 벌었다더라, 누가 테마주로 대박 났다더라 하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금융시장의 100년 역사를 통틀어 최후에 웃는 승자는 항상 빠르고 화려한 토끼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묵묵히 제 갈 길을 갔던 거북이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토끼는 낮잠을 자거나 딴 길로 새다가 넘어지지만 거북이는 느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ETF는 바로 그 거북이들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등딱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욕망에 휩쓸려 산 정체불명의 종목들이 들어있나요? 아니면 자본주의의 성장을 믿고 우직하게 모아가는 ETF가 들어있나요? 모래성 위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단단한 안반 위에 여러분의 미래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ETF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투자 항해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름 돋는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